한덕수 총리가 1시간 전 이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 그래서 개헌 추진과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 국익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게 이제 출마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총선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 강한 개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통상 해결을 약속드린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도 약속드린다. 또 통합, 국민통합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한덕수 총리의 출마가 이제 파괴력이 얼마가 있을지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배영찬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은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의 버금 같다면은 한덕수 전 대행은 아예 출마 기회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한덕수 전 대행의 경쟁력이 물론 이재명 후보에는 비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대체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탄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까지도 열어놓고 얼찌문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제 보수 진영의 희망 회로가 가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울어져 있고, 물론 이제 그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직전 상황일 테니까 대법원 선고의 파장까지는 포함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해서 후보의 한덕수 후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건 이제 프레임 전환이겠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프레임이 전환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한번 여기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들어왔던 존 팔란 미국 해군 장관하고도 영어로 뭐 자유자재로 소통하잖아요. 뭐 영어 시험을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프레임 전환이 되는 게 뭐 7공화국도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중도층이 얼마나 반응을 할 것이냐, 뭐 아직은 모르죠. 이제 그 기대감을 안고 출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예. 뭐 이제 공약 3대 공약도 내걸고 했는데 이게 출마의 명분으로 상당히 흡인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오늘 발표 내용은 뭐 상당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어제 그 사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좀 붕괴를 했어요. 그냥 돌려가지고 뭐 더 큰 뭐를 하기 위해서 뭐 사퇴한다. 같이 그 TV를 보던 참 그 제 집사람도 저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사람한테 무슨 그 큰 책임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나온 걸 보면은 이제 그거 아닙니까?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 이거 5년 단임제 이거 문제가 많다는 게 정치권의 그 공통된 생각이었는데 이걸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아플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한 반년 전만 해도 자기도 개헌 대통령 한다고 그랬어요. 네. 자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그 헌법 만드는 거 이거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자기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가시화가 되니까 요 얘기에 쫙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요거는 한덕수가 잘 들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를 한 7, 80년 돌린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아무런 책임 없이 나왔다. 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로서 아무런 그 기억이 없어요. 어떤 뭐 출산율 낮추는데 본인이 앞장섰다라든가 아무런 기억이 없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요거 납작 엎드려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충성만 했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뭐 또 호남 출신을 강조하는 모양인데, 한때는 호남 출신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번에 또 뭐 오늘 하고
처음 가는 데가 뭐 5.18 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줏대 없는 고위 관료직 출신의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저는 상당한 뭐 득표를 있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서 화가 났다고 하셨는데 저는 빵 터졌습니다. 그 듣는 내내 엄청 웃었어요. 첫째, 개헌 추진. 무슨 개헌을 할 건데요? 개헌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분명한데 있다 하더라도 개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랑 협치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덕수 지금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뭐 민주당이나 야당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거 하나요? 어떻게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그거고. 둘째, 통상 해결하겠다. 민간국가 지정됐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그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최혜국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각자 도생하듯 따로 가가지고 트럼프랑 얘기해서 현대차 문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으면 기업이 묶어가지고 통상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죠.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국가 지정됐다는 거 지적드리고 싶고요. 국민통합이요. 이분이 나옴으로써 국민의힘도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경선을 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한동훈 그 후보가 예비 후보가 뭐 후보가 된다고 쳐봅시다.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표가 갈라지지 오히려. 이분이 진짜로 국민통합을 하고 싶고 대선에 출마하고 싶었으면 진작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통한 검증을 하고 그래서 통합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진영까지 쪼개고 있는데 국민통합을 하겠다? 코미디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한마디로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세상이 코미디 아닌가요? 그리고 여야 모두 코미디언 아닌가요 요새? 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만 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저 사실 뭐 한덕수 전 총리 나오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매력 있게 보는 부분은 과도 정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과도 정부? 결국 예. 저희가 온전한 정권을 이끌겠다는 뜻이 아니고 과도 정부를 운영을 해서 개헌하겠다. 이건 꽤나 설득력 있는 얘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기 3년 임기 단축 뭐 개헌 얘기는 국민의힘 뭐 한동훈 후보도 얘기했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나왔었죠.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를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 누군가 대통령 되고 나면 또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왜 지금 3년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 약속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코앞인데 대통령 되면 자기도 5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다 그런 거 국민들 다 알고 있고. 근데 한덕수 전 총리라면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 약속 지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특히 중도층에 꽤나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수의 새로운 구세주가 될 것인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요리조리 뭐든 잘 빠져나가는 한덕수 타이밍 기막히게 대통령 출마라니. 자, 윤석열 아바타를 누가 찍어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개헌 성공시키고 3년만 하고 내려온다면 찍어줄 용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덕수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실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대법원 판결 날에 나오는 건 최대 실수 아니냐. 이런 의견. 지하철도 아니고 무임승차 꽃가마라니 이건 아니지. 무소속으로 끝까지 뛰어라. 이런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이다. 이게 보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가 나름 어떤 진영 정치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를 좀 파고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MBS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대선 후보 호감도를 물어보는데 물론 이 호감에는 지지도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겠죠. 이재명 46, 한덕수 31, 한동훈 26, 김문수 25, 이준석 16.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3할때 중반에 강타자 아닙니까? 일단 이 지표로 보면 그러면은 2할 오픈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보수 진영에서는
2할 9푼의 타자를 내세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국민의힘보다도 조금 더 경쟁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결되는 프레임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해서 앞서 우리 정국기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들 계속 뭐 선거 과정에서 엄청난 공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넌 책임 없느냐? 당신은 뭘 잘했냐?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제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도 찍을 사람들 이미 정해져 있는 유권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결국 중도 5% 싸움이라면 중도 5%는 그 고민에 들어갔겠죠. 경제 또 지금 대법원 선거 좀 타격받은 이재명 후보냐 또 탄핵에 짐은 짊어지고 있지만 좀 프레임을 바꿀 수도 있는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선 한덕수냐 또는 국민의힘 후보냐 이 고민의 연장 속에서 한덕수 후보가 결국 기회를 가지려면 박영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권자들이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느냐 경제, 관세 또 7공화국 임기단축 개헌 또 트럼프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아까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이제 후보와 뭐 10%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 이 총리의 이 한덕수 이제 후보자의 자체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구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이제 새미래당 이낙연 고문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이게 사실 굉장히 고난도의 그 어떤 정치적인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이재명 후보에 좀 필착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근데 요 과정이 지금 간단치는 않잖아요. 조건이 필요해요. 네. 그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뭐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으면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 당에 국민의힘에 그러면 그 당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출당 조치를 하든 제명을 하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선을 긋는 겁니다. 근데 그 당원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그 방향이 그냥 맞다는 거예요. 동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힘이랑 빅텐트를 치든 뭐 소텐트를 치든 뭘 치든 근본적인 한계가 일단 하나가 있는 거고요.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전국의 이슈 전환이 워낙 빠르니까 잊어먹었는데 얼마 전에 뭘로 논란이었냐면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가 지금 뭐 가처분 인용당해가지고 좀 멈춰있긴 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수 있냐고 보수에서도 비판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이 했던 행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거부권 행사하고 인사권 그냥 남용하고 진영정치 상징처럼 돼 있어요. 선거에 막상 나오면은 이게 검증 과정에서 얼마든지 계속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계가 하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낙연 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기준에서 3%도 못 얻어서 비례 한 석도 못 얻은 그런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아니 조그마한 텐트들 쳐가지고 어떻게 빅텐트를 하겠습니까? 그 빅텐트를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국민의힘 보수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을 긋는 것. 그래야 뭐 뭔가 뭐 폴대를 세우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못을 박을 수 없는 환경에 놓고 텐트를 세우겠다가 이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이제 새미래당 고문 측은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는 거, 변경하는 걸 이제 연대 조건으로 이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예. 자,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한동훈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간에 양자 간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국힘 후보가 될 텐데 한동훈 후보하고 두 후보 사이에 온도 차가 있잖아요. 적극성 네. 부분에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초반에도 넘어야 될 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말씀하신 예. 대로 뭐 김문수 후보야 되면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는 이건 뭐 계엄에 대한 확실한 그 갭 차이가 있어서 이거 어려운 점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배종찬 그 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득표율 뭐 타율 면에서 조금 높아 보여서 선택한다 이런 것들 보수 진영인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년 그 세게 고생을 하고 멋진 정치인을 탄생시켜서 정권을 탄생시켜 놨지 않나. 뭐 시대 정신이 없는 인물을 지금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내세워서 이거 어떻게 그 유권자들의 그 지지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시대 정신은 모든 국내 선거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이번에 캐나다 선거를 보면요, 당연히 그 보수당이 이길 수 있는 건데 자유당이 트럼프하고 맞짱 뜬 그 우리 그 후보 좋았다 해가지고 뭐 그런 시대 정신이 있었고 마크롱의 그 시대 정신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한덕수 아까 우리 저 하은기 대변인이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정말 그 이상한 일도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정말 본인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런 스타일의 관료였어요. 뭐 저는 개인적인 그 경험도 있고 이낙연과 또 만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비슷해요.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평생 손해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다음에 한덕수 공무원 출신의 한덕수 평생 손해 보지 않아요. 둘 다 저 지역적인 배경도 같죠. 더 제가 좀 거칠게 말하면 평생 꿀을 빨고 산 관료와 언론인 출신의 총리였다.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세워 갖고 하겠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나가려면 비전과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참 저는 안타깝고 만일에 뭐 한덕수 후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정말 그 개헌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호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이른바 빅텐트론이 빈텐트가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의견을 실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그 경선 과정을 보더라도 비전에 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좀 덜 충실하다, 예. 매우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 정도가 이제 경선 거쳐서 확정이 되고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한동훈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과 이준석 간의 단일화.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 그림은 사실 제일 좋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가야 거의 좀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요.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는 일종의 이제 밑밥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한 전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불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뭐 그 의지하는 바가 있어서 이번에 출마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이 달성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본인이 이제 이제 여권의 최종 후보가 되길 원하고 있겠죠. 그럼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구도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뭐 과연 김문수를 그 한동훈이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거부터 지금 의문점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한덕수 지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는 곧바로 지금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일단 이낙연 이제 고문하고 좀 해서 세를 좀 만든 다음에 전북 기반 그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국힘에하고 이제 후보하고 연대를 하더라도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마 지도부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마디로 이제 친윤계 지도부 이제 물러나라 이제 그 얘기인데, 그거는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윤 전 대통령하고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손절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가장 먼저 이제 한덕수 대망론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쏘아올린 인물이 이제 성일종 의원이니까요. 11일까지 단일화는 완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호의 2번을 달아서 이제 선거 전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다음 주가. 두 번째는 참 빅텐트가 빅 플랫폼이 쉽지 않은 것이, MBS 여론조사 계속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재명 3자 대결 구도입니다.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 이준석까지 포함해도 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완전히 오롯이 다 합쳐졌을 때가 37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 플랫폼이라는 게 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세운 명분이 7공화국 임기 단축인데 얼마나 이낙연 전 총리 잘 협조될 수 있을까? 이게 30일 이내에 짧게는 또 25일 이내에 돼야 된다라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안 될 사람들이 보통 뭐 빅텐트, 뭐 반 뭐 연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치려면은 멀쩡한 천, 멀쩡한 폴대, 멀쩡한 말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 말뚝과 천과 폴대가 고장 나 있는 채로 그걸 텐트를 치면 그 텐트가 크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비들어 차는데 선거가 인물 구도 바람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으로 치면 인물이 윤석열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에 뭐 들이댔던 구도로 치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뭐 세대 뭐 포이런 이래가지고 오히려 20대 70대 동맹도 시켰죠. 바람 정권 교체 바람이 있었죠.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고장나 있는 폴대, 고장나 있는 말뚝, 고장나 있는 천 얼기설기 해가지고 큰 텐트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있는데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댓글에 노역의 한덕수 절대 아니다. 경기하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된다. 이런 게 나왔고요. 또 반면에 오죽하면 구원투수로 나왔겠나. 여태 빅텐트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의견. 자 동시에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다. 반목과 정쟁 유발자 윤이 한꺼번에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왕관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방탄조끼도 무거워요. 야,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제 파기환송에 이제 최상목 그다음에 검찰총장 쌍태넥 이런 게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구여권에서는 이제 반 이재명 연대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내란 세력 척결 이걸 이제 내세우겠지만 이 방탄 출마 아니냐라고 이제 전환을 시도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막판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느 정도나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짧게만 먼저 네. 말씀드리면은 변곡점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5월 1일 변곡점을 맞은 거죠. 변곡점. 그렇죠. 한덕수 전 대행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500만 표 차이냐 아니냐라는 구도로 가던 선거가 50만 표 차이로 또 누가 이기느냐의 구도로 바뀐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영향이 있다 보세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나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나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노, 앵거와 그 다음에 이익, 인터레스트인데 이 두 가지가 집중 부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탈탈 털어내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무죄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하기 환송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앵거가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또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한덕수 권한 전 대행에서 이제 이 관세 또 트럼프 프레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도 대선 국면 자체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기울어져 있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32일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이제 국민의힘이 뭐 빅 플랫폼이 빅 텐트가 쫓아가느냐의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우리 배영찬 수장께서는 확실히 변곡점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변곡점의 화살표가 배종찬 원장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그 반 이재명 진영에는 역풍이 불어가지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최근 역대 대선에서 가장 큰 표차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대법원의 그 조속 결정, 무리한 결정 이런 게 국민들 가슴 속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재명에 대한 동정심 뭐 이런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빅텐트론을 계속 들고 나오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아까 우리 하은기 그 대변인 말씀 잘해주셨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이준석하고 이낙연이 결합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두 사람 다 지옥에 갔다 왔어요. 지옥에. 한 사람은 계속 지옥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준석이가 겨우 살아나왔는데 빅텐트 이런 거 하다가 더 역풍 맞고, 그래서 저는 그 감히 제가 예견을 해봅니다만은 이재명한테 굉장히 큰 표차에 그 밝은 전망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야, 생각합니다. 두 분이 완전히 상반된 분석입니다. 우리 평론가님은요? 저는 굉장히 아마 근접하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는. 또 반대네요. 예, 교수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막판엔 또 이번에도 역시 악재 싸움이 될 가능성이 악재. 있다. 어떤 악재가 있을까요? 뭐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돌발 악재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제 불거지는 거기 때문에 또
자책골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쪽 저쪽 양강 구도로 갈 것이고 그 표차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재명 후보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원기 대변인도 짧게 의견 듣고 싶습니다. 뭐 아까 정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경험했던 일들을 정치권에서 벌일 테고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네. 저희 패널 4분 중에 2분은 좀 변곡점을 맞은 것 같고 이 좁혀지는 대선이 될 거다. 또 2분은 전혀 영향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한 달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